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의 연내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등락을 거듭하다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날 전날 대비 0.47% 내렸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28%, 0.38% 하락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들이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단 영국 증시만이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날은 실적 호재가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를 상쇄했습니다. 독일 증시는 0.26%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프랑스 증시는 0.6% 상승했습니다. 반면 영국 증시는 0.68% 내렸습니다. 이번 달 미국 중서부 지역 제조업체들의 활동이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기업들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31일 공급관리협회 시카고는 10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가 전월에 55.7에서 대폭 상승한 65.9를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로이터 전문가 예상치 55.0을 대폭 웃돈 것이자 2011년 3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시카고 PMI가 전월 대비 10.2포인트 급증한 것은 30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연속 감소한 34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4만 건으로 이전 주의 35만 건보다 1만 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로이터 전문가 전망치인 33만 9천 건을 소폭 상회한 수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컴퓨터 문제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모기지 대출에서 주로 활용하는 벤치마크인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지난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국책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맥은 이번 주 30년 만기 모기지 대출의 평균 금리가 4.1%를 기록해 지난주 4.13%에서 0.03%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의 성명에 대해 경제평가에서 9월과 달라진 게 거의 없지만 금융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올해 안에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무리됐는데요. FOMC 회의가 끝난 이후 오히려 연내 테이퍼링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12월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 불확실성은 더 높아진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을 기대하던 3월 테이퍼링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차익 매물이 일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중론은 내년이 돼서야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될 것이다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대체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지표는 대부분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10월 한 달간을 놓고 본다면 월간 기준으로 3대 지수 모두 3%에서 4% 정도 상승하면서 강세장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또한 1% 정도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2030선대로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11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어제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제의 여파는 어느 정도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정리해보면서 오늘 11월의 첫 번째 거래일 국내 증시 흐름까지 전망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들을 다뤄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 마감됐었던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볼 텐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기 지표는 대부분 안 좋은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기업 실적은 대부분 좋은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연내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불안감은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제한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준의 성명서 문구를 두고, 네. 설왕설래가 많은 이런 흐름이고요. 예. 어제 이제 뉴욕 증시는 10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지수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가 15,545포인트로 0.47%가 하락이 됐고요. 나스닥은 0.28%가 내려갔습니다. 3,919포인트. S&P 500 지수는 0.38%가 하락한 1,756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연준의 성명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왕설래가 많은 부분은 역시 이제 시장의 불안감이 추가적으로 상승할수록 투자자들이 이를 좀 느끼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그제 나왔던 핑코의 빌 그로스 회장, 빌 그로스 CEO와 블랙록 CEO인 레리 핑크 회장이 시장에 버블 징후가 있다라고 얘기한 점, 이런 점도 다소 하루가 지났지만 시장의 악재성 요인으로 다시 조금은 좀 부상이 됐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2주 전 수치보다는 조금 내려왔는데요. 34만 건의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33만 7천 건, 이 수준보다는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신청자 수가 좀 많게 발표가 됐고요. 엊그제 발표됐던 ADP 민간고용도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는 아직까지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여파를 현재 나타내는 부정적 기류가 계속적으로 현재 드러나는 이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기업으로는 엑슨모빌이 가장 현재 마켓에서 중요하게 현재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주가는 오늘 0.91%가 하락한 89달러 62센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 순이익은 1달러 79센트, 주당 순이익을 예상을 1달러 77센트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1달러 79센트로 시장 예상치는 현재 넘어섰지만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감소했고 정제 마진이 40% 이상 크게 하락한 점, 이런 점에서는 제조업의 대표 주작격인 유가와 석유 화학 기업들, 이런 부분도 결국 경기로서는 현재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노정을 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유로존 실업률 수치가 좀 다시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그렇지만 주가 지수는 비교적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예. 영국은 0.68%가 떨어졌지만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증시 모두 올랐고요. 특히 독일 닥스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현재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9,033포인트로 0.26%가 어제 올랐고요. 연간 상승률로는 18.36%를 기록을 한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로존의 9월 실업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12.2%를 기록하면서 2달 연속으로 역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로존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는 상황에서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서 경기 회복을 확신하기에도 이르다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하반기 때 경기가 회복되는 이 진폭이나 네. 강도가
다시 주춤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계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또한 그 수치 집계 이런 부분이 계속 혼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치의 적정성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9월 들어서 유로존의 실업률 수치가 12.2%, 다시 사상 최고치 행진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업 지표로서는 경기 후행 지표 성격이 짙지만 현재로서는 경기가 하반기에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엷어지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업률 수치가 8월의 내용도 종전의 12%에서 다시 12.2%로 수정이 됐는데요. 8월과 9월 실업률 수치가 현재 좋지 않은 수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실업자 수, 유로존의 실업자 수도 1940만 명으로 2000만 명 수준에서 현재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EU 28개국의 평균 실업률 수치는 11%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포인트 격차가 아직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뭐 지수라든지 증시와 유관된 이런 유로존의 내용들이 현재 좋은 추세를 가져가고 있지만 네. 이것도 많이 풀린 유동성이 많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 비판적인 언사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탈리아 실업률이 9월 수치가 12.5%로 사상 최고치 행진을 가져가고 있고 현재 3분기 GDP 수치도 마이너스권으로 계속적으로 현재 떨어진 수치로 나오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탈리아 쪽이 좋지 않은 점,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작 이렇게 실업률이 나아지지 못한다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수요에 대한 증가도 둔화되게 되고 10월에 물가도 떨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ECB도 추가적인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강구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독일이 끌고 가는 현재 구도가 시장에서 유로존의 경기 확장과 경기 부양 이런 부분이 때를 못 맞추고 있다. 때를 적절하게 현재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장에서는 크게 현재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슈로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유로존의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 10월 수치 예비치가 약 3년 11개월, 4년 만에 최저 수준의 상승률을 구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디플레 우려감도 현재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비치로 나온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수치가 0.7% 상승한 것으로 전월 대비 집계가 됐습니다. 9월에는 1.1%, 현재 유럽중앙은행이 상정하고 있는 목표치 2% 대비해서는 현재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경기 부양 기조의 효과적인 치유책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기 회복 기조가 다소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ECB가 지난 2012년 말쯤에 선을 보였던 이 LTRO 프로그램, 3년 만기 대출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7일 ECB의 기준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내용이 나올지 드라기 총재의 입을 다시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IMF 총재가 어제 서울에서 강연을 가졌습니다. 네, 여기에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현실화되게 된다면 신흥국으로 투자됐던 자금들이 다시 미국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신흥국의 환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언급이 그냥 날선 그대로 언급이 돼서요. 다소 좀 시장에서 느끼는 강도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충격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직격탄을 좀 날렸는데요.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IMF 총재죠.
그 호텔 여 종업원과의 불미스러운 일화 때문에 IMF 총재에서 낙마를 했고 그동안 좀 조용한 행보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현재 어제 들어와 계십니다. 어제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한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을 통해서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가 아마도 내년도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신흥국 증시에서 자금 유출이 상당히 크게 일어날 것이고 이러면서 이른바 경상수지가 좋지 않은 국가들 중심으로 각국의 통화가 절하되는 이런 추세가 급격하게 터져 나올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다시 그 환기한 부분, 이런 부분은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그 신흥국들의 취약국으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남아공과 터키 등을 현재 꼽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현재 시간을 번 상태에서 인도 센섹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 언저리까지 현재 올라오고 있지만 언제 이것이 뒤바뀔지 모른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영국 정부가 외국인 자본에 의한 영국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 다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영국의 그 주택시장과 이런 쪽에 부양책이 잘 나오면서 시장의 그 경기 확장, GDP, 국내 총생산을 좀 끌어올리는데 톡톡히 효과를 현재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과열 조짐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영국의 정부가 런던이라든지 영국 주택과 빌딩 등 그 들어오는 유동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좀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율 기준으로 영국의 주택 가격은 6%까지 현재 뛰어오른 상태인데요. 특히 중국 쪽에서 거부들이 중국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그 자본 차익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부분은 영국 내국인은 부동산 자본 차익의 28%를 세금을 내고 있지만 외국인은 이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내국인이 불이익을 갖게 된다라는 이런 비판에서 현재 12월 정도 영국 정부가 이를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 들어서 부동산의 거품 붕괴 우려를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징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런 속보도 잘 말씀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한 주간의 기술적인 시장 차트 흐름 분석해 보고요. 앞으로의 시장 흐름까지 전망해 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10월의 마지막 거래 국내 증시 흐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1% 이상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예상 외 좀 큰 폭의 조정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이 다시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해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장 어떻게 보셨나요? 어저께 조금 시작 자체는 나쁘진 않았다 생각했는데 조금 이제 장 후반에 갈수록 낙폭을 확대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수급적인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엄밀히 따지면 외국인이 한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매도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네. 결국엔 외국인 핑계를 낸 것이지 기관 투자자들이 강하게 매도가 나와가지고 시장이 밀렸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대형주 위주로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좀 어저께도 발생을 했습니다. 뭐 조선주라든지 화학주들 위주로 발생을 했고, 또 이제 어저께 삼성전자가 아침에 150만 원 살짝 터치를 하고 나서 장 후반 1시간 정도 남겨놓고 급격하게 하락 반전해가지고 2%대로 급락이 나온 바람에 지수가 조금 많이 흔들렸던 부분이 주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중소형주는 그 선방을 했다. 그렇다고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덜 빠지면서 마감했다는 부분들이 좀 주목했던 하루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약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했다, 급선회했다라고 보기도 굉장히 어려운 장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결국 어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것은 기관의 수급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의 기술적인 흐름 차트를 통해 분석을 해보면서 10월 한 달간도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10월 한 달 월간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피가 1% 정도로 올랐고요. 앞으로 이제 11월도 시작하게 되는데 앞으로 11월 한 달간의 전망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일단은 코스피 시장 뭐 차트로 본다면 네. 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기간 조정을 좀 이어질 한 주였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일단은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21선을 어저께 딱 그 자리에서 마감이 됐는데 21선을 좀 회복을 할 수 있는지 혹은 21선이 안착이 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된다. 만약에 이게 지지를 좀 실패하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주도주들은 추가적으로 많게는 한 5% 이상, 적게는 한 3% 이상의 하락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 자리가 지지가 되고 좀 반전을 좀 해줘야지 11월달 증시 자체가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11월달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가야 한 2070포인트, 그리고 하방으로는 한 1980이나 2000포인트 대에서 박스권을 좀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이 의외로 선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가 어저께 같은 경우도 좀, 물론 어저께 안 빠진 건 아니지만은 532포인트 정도에서 상대적으로 덜 조정세가 나왔다는 부분들, 지속적으로 지난주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코스닥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535포인트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라는 거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 11월달 장세는 중소형주 장세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서 좀 바라보시고, 만약에 최근에 보신다라면은 자동차 부품주하고 IT 스마트폰 관련돼서 뭐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21선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21선 지지해주는지 여부가 11월 한 달간을 판단하게 되는, 가름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조용하게 올라오고 있는 코스닥 말씀해 주시면서 11월 한 달은 좀 중소형주에 주목해보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얘기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굿종목과 배드종목 차트 흐름 분석해 볼까요? 네, 굿종목은 이라이콤하고 대웅제약, 현대모비스, 풍산, 이오테크닉스를 좀 선정을 해봤고요. 배드 종목은 대한항공, ST페너션, LG상사, 현대중공업, 포스코 ICT를 선정했는데, 그 종목 중에서는 일단 대웅제약하고 풍산 같은 경우가 고점을 좀 경신하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부분들. 왜 그러냐면은 이들 종목군들이 3분기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게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웅제약이 신고가를 다 연출하면서 8만원 이상 9만원대를 좀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풍산 역시 마찬가지로 좀 한 2만 3만원대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은 다시금 추가적인 한 3만 한 3천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위치를 좀 만들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라이콘 같은 경우도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라이콘 같은 경우는 애플전자하고 삼성전자의 태블릿 시장
대한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면서 네.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조금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는 많이 올라오면서 특히 또 이제 애플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2년 내 최고치 고점을 돌파할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최소한 지금 가격대에서부터 15%에서 많게는 30% 이상 오를 수 있는 위치라는 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이오테크닉스라든지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특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빠지면서 우려감을 좀 연출했었는데 다시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쪽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추가 증설한다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작용하면서 이번 주 주가 오르면서 약간 추세를 조금 전환시킬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라이콤 구종목으로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또 20-30%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 작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삼성전자하고 또 그 관련한 태블릿 PC 부품 수요가 아직은 100% 많이 반영된 건 아니지만은 계속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삼성전자도 태블릿 PC 수요가 시장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 수급적으로 보신다면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매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외국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관도 같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19,000원대를 돌파를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성공을 한다라면은 일단은 좀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년 내 최고치를 돌파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한 19,000원 정도 전후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간다라면은 일단 22,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대신에 한 18,500원 정도, 이 자리가 21선 위익 자리가 되는데 18,500원이라는 얘기는 최근에 박스가 상단을 이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발생했던 양봉의 시가 부분을 이탈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 이탈한다라면은 그때는 조금 다시 박스권을 회귀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성로의 증시 미스터리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것은 단연 자동차 운수 장비 부품 업종입니다. 자동차 부품뿐만이 아니라 완성차도 상당히 신고가 패턴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빼먹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쌍용차도 자동차주라는 거죠. 쌍용차는 주가가 어떤 기준에서 지금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쌍용차에도 관심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쌍용차 같은 경우 2010년도에 지분 매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 좋은 일도 있었고요. 그런 일 많았었는데 2010년도 3분기에 흑자가 나왔었죠. 1125
5억 원의 흑자가 나왔습니다. 지분 매각에 대한 이익으로 흑자가 나왔었고요. 지금은 쌍용차가 2분기, 2013년 2분기, 그리고 올해 3분기 두 번 연속 흑자의 기염을 토하는 그런 모습을 좀 더 나타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분 매각을 제외하고 나면 2007년 3분기 이후에 최초죠. 그래서 지금은 최초로 지금 뭐 8년인가요? 8년 만에 흑자에 성공했다. 그렇게 좀 보시기 좀 좋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181억 손실에서 현재 7억 원으로 이익이 전환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요. 전년 동기 대비 19.9%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면서 8,375억 원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쌍용차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쌍용차 같은 경우에 최근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코란도 시리즈의 활약입니다. 최근 들어서 광고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만큼 판매 수요 자체가 늘다 보니까 지금 쌍용차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2분기에 어느 정도 피크였다면 지금 3분기에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시청자분들한테 표로 좀 보여드리면요. 한번 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수 판매 그리고 수출에 대한 어느 정도 지금 성장성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맨 위에 있는 이 색깔 자체는 총 판매량을 뜻하는 거고 그 밑에 수출 그리고 하단에는 내수 판매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수출을 한번 본다면 2010년 1분기에 바닥권을 찍고 난 다음에 2010년 동안 상당히 힘들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신 2010년도를 바닥을 찍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에 나서고 있는 게 바로 이 쌍용차. 그게 총 판매도 마찬가지고 수출, 내수 판매에도 그때가 가장 큰 바닥이었구나. 그래서 쌍용차의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가장 힘들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월별로 어느 정도 판매 추이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래서 하단 자체 2009년도가 가장 적게 팔았죠. 1월달부터 뭐 7월달까지 가장 적게 파는 경우고 대신 상단에 있는 가장 최상단에 있는 모습이 바로 2013년도의 판매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쌍용차 같은 경우에 판매율을 한번 같이 보시면 2012년 8월달부터 지금 판매율 자체가 지금은 1000만 대를 넘고 있는 상태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12년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상태를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그러면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주요 타겟층이 어디인가? 바로 어느 정도 고객층 자체를 조금은 위로 잡는 중산층 이상으로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쌍용차하고 현대차하고는 조금 다른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번 쌍용차 주가를 같이 보면서 밸류에이션적인 PR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흑자 전환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 자체를 우리가 PR 밴드라든지 아니면 PBR 밴드로 매기기에 상당히 힘든 경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쌍용차는 흑자 전환이 되었다는 것 자체에 좀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 2012년 1월 달에 큰 어느 정도 상승세를 더불어 일으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2013년이 들어서자마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2012년 이때 1월달, 2월달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이유는 바로 기대감이 끼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실적과 동반해서 올라갔던 것은 바로 이 2013년이 시작되고 난 다음 지금부터 지금은 실적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쌍용차가 적게 올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2013년도에도 쌍용차는 벌써 100% 이상의 수익률을 나타냈던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연말까지 이 기조가 좀 더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주가상의 계류를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현재 같은 경우에 물량 자체가 대부분 앞에 보시면 공간이 상당히 많이 비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물대 자체가 대부분 다 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갭 자체는 상당히 안에 메꾸기 쉬운 갭이 될 수 있겠고요. 지금은 상단으로 가는 흐름을 탔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번 더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하단으로 크게 내려올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 번 더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추세선을 한번 보신다면 상단에서는 꾸준히 어느 정도 이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저항권의 움직임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8,500원대를 쉽게 뚫지 못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하단에 대해서 매수를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용차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모두가 잘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군들이 잘 가면 좋고요. 하지만 그 기업 자체는 기업의 실적에 맞춰서 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자동차주라도 똑같은 자동차주는 아니라는 거, 대신 쌍용차가 흑자 전환이 됐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 그 숨은 의미는 무엇일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시작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미국 재정적자 감축을 논의하기 위한 첫 만남에서 여전히 팽팽한 대치 국면을 보였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정부 폐쇄까지, 정부 셧다운까지 이르게 했던 미국 정치권의 다툼이 우여곡절 끝에 채무한도 소진 기한을 내년 초로 연기하면서 디폴트 상황은 미국이 가까스로 피하게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 논의를 지속하기 위한 첫 번째 만남에서 여전히 이 양당 간의 팽팽한 대립 구도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한번 이뤄졌었던 불확실성, 미국의 정치권 리스크가 내년 초에 다시 한번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 벌써부터 우려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안 문제를 일시적으로 합의를 보고 난 다음에 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약 29명의 위원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데요. 이게 12월 중순까지는 그 정부 어떤 지출 감축안에서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첫 회동을 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서로 주장하는 바가 똑같은 상황이다. 변화가 없다는 게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증세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 지출을, 계속해서 늘리고자 하죠. 그러니까 결국 오바마 케어를 줄이겠다라는 의지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증세를 하면서 정부 지출을 감액하겠다. 뭐 이런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사실 합의점이 이번에 안 나오게 되면 공화당 입장에서 굉장히 좀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출 감축에 대한 부분이 사실 시퀘스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의 발목을 많이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난번에 그 오바마 케어 때문에 예산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화당이 또 이 오바마 케어를 갖고 걸고 넘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공화당이 내년도에 선거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어저께의 의견의 불일치는 일시적일 수 있다. 결국에 와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것인데 그것이 이제 오바마 케어가 아닌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어저께처럼 상반대 의견이 평행선이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서 공화당은 내년도에 하원에서 집권하기는 거의 어려울 확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은 결국 12월 중순에 첫 만남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의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서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를 손대야 한다, 줄이자라는 말이고, 민주당은 세금을 늘려야 한다, 팽팽한 대립 구도가 일단 첫 번째 회동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지지율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에는 양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가 이어집니다. 중국이 다음 달 열리는 공산당 제18기 3중 전회에서 내국인의 해외 투자 제한 완화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11월 1일이니까요. 이제 이번 달에 열리는 거겠죠. 지난 시간에, 이번 주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대출 우대금리 제도를 실시한다라는 내용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사님께서 이번 11월 9일부터 12일까지로 예정이 됐죠. 3중 전회에서 중국이 패소해서 개방 쪽으로 큰 흐름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인들의 해외 투자 제한을 완화한다라는 내용이 논의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 그 내국인이 해외 투자를 늘려주겠다라는, 네. 그러니까 이 영구적으로 이제 다 풀어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외국인이 중국 자국 내 투자를 풀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외국인들이 지금 중국 자국 내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이 덜 되고 있는데, 사실 내국인이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를 더 열어줘야 되는데, 이게 좀 뭔가 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중국이 개방의 의지를 점점 시장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자. 결국에 와서는 외국인이 중국 내 투자도 늘릴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결국에 와서는 중국 시장을 기본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 상당한 어떤 개방화가 되면서 아마도 중국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가 같이 상승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어떤 그 투자 확대를 늘려주는지 여기를 더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이제 중국에 투자하는 그 제한을 많이 완화시켜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침이겠지만, 일단 이번에 보도됐던 내용은 중국인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제한을 굉장히 완화시켜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를 발판으로 단계적으로 중국이 개혁 개방 쪽으로 가는데 발판 앞으로 한 단계 진보하는데 저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원화와 일본 엔화가 저평가됐다며 양국의 환율 정책을 더 면밀히 주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기존의 환율 정책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제가 볼 때는 환율이 아마 강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일단 미국에서 테이퍼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 달러 가치가 약세로 가면서 그 달러가 해외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양적 완화 때 들어오지 않았던 자금이 지금 몰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화는 제가 볼 때 강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정부에서 고려하는 것은 수출이 둔화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 거에 대한 우려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달러로 결제받지 말고 다른 뭐 유로화나 이런 걸로 결제받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의 외환시장의 그 정부 개입이 지금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해서는 별로 얻을 게 없다. 오히려 사실은 내락 강세로 가는 과정을 늦추는 과정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서는 미국 재무부가 얘기한 2%에서 8%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 4월에도 미국에서 원화가 저평가됐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지금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내려갔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미국 재무부의 압력이 어쩌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이 올 확률을 열어두고 보셔야 되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지난 4월에 요 시점에서 여기 보시면은 요 시점이죠. 요 시점에서 미국 재무부에서 원화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약 2달 정도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다 그냥 바로 곤두박질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반등은 들어오겠지만 추세적으로는 결국 미 재무부의 압력이 먹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원화 강세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원화 강세가 정말 된다 그러면 사실은 주가도 굉장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주가가 정말 많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원화 강세가 필연적이다라고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원화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쉽지 않은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은 요 세 번째 지지력이 아니라 요 하락 추세대의 저점에서 요 어딘가에서 지지력이 나오는 게 좋다. 그렇다면 미 재무부가 얘기한 것처럼 2%에서 8%, 맥스 8% 정도의 절상 가능성은 아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봉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전환선 값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단기 추세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렇다면 원화가 만약에 강세를 안 간다면 최소 여기서 6주 이상은 횡보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한 13주 정도를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이 13주 이 시점, 그러니까 내년 한 1월 말 정도 되겠죠. 그 시점부터 원화가 다시 약세로 가면 가장 좋은 패턴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원화는 아마도 강세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세 번째 라운드까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모든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서울경제TV와 함께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고요. 주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